마작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인공 츠네오. 그는 그곳에서 유모차를 끌고 다닌다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결코 좋지 않은 쪽의 것이었죠. 그날 새벽 사장의 애완견 산책을 돌던 츠네오는 소문의 유모차를 보게 됩니다. 사고난 유모차를 열어보니 그곳에 있던 건 알고 보니 장애가 있는 손녀딸이 산책을 나가고 싶어 했고 이렇게나마 바깥 구경을 하게 해줬던 거죠. 손재주가 좋았던 건지 요리에 소질이 있던 그녀의 음식을 맛보고 그는 종종 그녀의 집을 찾습니다. ご飯多めに炊いてね。どう厚かましい男やな。 그리고 제법 친해졌는지 이름을 묻자 ジョゼ。いやいや、君の名前。だからジョゼや。でもばあちゃん久美子って呼んでんじゃん。知ってんねやったら聞きなや。 조제의 외출이 허락된 건 항상 동이틀 새벽녘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방에 틀어박혀 앉아 남들이 버리려고 내다 놓은 책을 읽을 뿐입니다. 그런 조제에게 호감이 생긴 츠네오는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유모차에 보드를 연결하고 대낮 산책을 떠나면서 말이죠. 물론 가벼운 사고도 있긴 했습니다. 산책 도중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대자 나온 건 건장한 청년. 이들은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랐었고 그때의 연으로 말도 안 되는 부모 관계가 성립된 거죠. うちあんたのお母さんになったるわ。 이 일로 그는 조제의 할머니에게 크게 혼이 납니다. 조제 역시 혼이 났고 츠네오는 쫓겨나듯 이 집에서 나오게 되죠. 한편 츠네오는 조제와 할머니의 사건을 여자친구인 카나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카나에의 도움 덕에 복지과에서 무료 집 개조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카나에는 반갑게 조제를 맞이했지만 조제는 그러지 못했죠. 그날 저녁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조제를 보러 온 츠네오. 하지만 그녀는 한참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頼むさかいもここへは来んといとくなはれ。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게 된 츠네오와 조제.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현장 견학을 위해 집 개조에 도움을 줬던 복지과 직원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듣게 된 뜻밖의 이야기. おばあさん亡くならはったやろ。ねえ知らんのかいな。 걱정이 된 그는 한달음에 그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까칠한 태도의 조제는 그를 쫓아내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돌아가기 위해 끈을 묶던 그에게 조제는 帰れって言われて帰るようなやつは早く帰れ。帰れ。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녀가 보고 싶다던 호랑이를 보러 동물원을 찾기도 하고 츠네오의 부모님을 뵈러 만나러 갈 약속을 잡기도 합니다. 그녀의 아들이라 불렸던 코지에게 차를 빌려 츠네오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두 사람. 그 전에 물고기를 보고 싶다던 조제를 위해 수족관에 들렀지만 하필 휴관이었던 이곳. 그때 마구 떼를 쓰던 조제에게 질린 건지 차로 돌아온 츠네오의 태도는 냉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제사 불참 소식을 알리는 츠네오. 그런 츠네오의 주저함을 알았는지 조제는 到着時間は13 장애라는 편견을 이겨내고 사랑을 만들어 나가던 두 사람. 하지만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직전 츠네오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던 걸까요?
이 작품은 다나베 세이코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일본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 혹은 좋았던 로맨스 영화를 꼽을 때 종종 보이는 작품 중 하나라 영화를 접하지 않은 분들도 제목 정도는 익히 들어봤을 영화이기도 하죠. 이 작품은 츠네오와 조제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강아지를 산책하던 도중 츠네오는 조제를 알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칼을 휘두르던 그녀는 경계심이 많은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작방에서 들었던 것처럼 조제의 할머니가 유모차에 마약을 운반한다, 돈을 운반한다라는 괴소문이 퍼지며 동네 불량배들한테 종종 습격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죠.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이들은 일방적인 혐오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수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이들이 약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로한 할머니와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손녀딸 조제. 이 두 사람은 신체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약자의 포지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이들을 조금 더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아갑니다. 이들이 선택한 건 회피였습니다.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살다 보면 해코지를 당할 일이 그만큼 사라지니 말이죠. 그녀의 할머니가 조제를 대낮이 아닌 새벽에만 산책시켰던 것도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제가 일반인과 같은 삶을 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죠. 하지만 츠네오의 등장 이후 흐름은 묘하게 바뀝니다. 그는 요리도 잘하고 여러 방면으로 박식한 조제에게 호감을 느끼는데, 이 과정에서 그녀가 장애인이어서 갖게 되는 일종의 편견이나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장애를 가진 조제를 보통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대합니다. 장애에 대해서 캐묻는 법이 없으며 학교 친구들과 대화하듯 이야기를 나눴고, 대낮에도 그녀와 외출을 감행하며 말이죠. 이는 그녀에게도 큰 힘이 되어줍니다. 언제나 답답한 유모차 속에서만 살아가야 했던 그녀가 자유롭게 바깥 공기를 쐴 수 있게 되었으며, 소원이었던 동물원까지도 함께 갈 수 있었으니 말이죠. 이는 사랑 앞에서라면 어떤 장애물도 소용이 없다라는 식의 메시지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두 사람의 관계도 결국 삐걱거리게 됩니다. 수족관에 들어가지 못해 짜증을 내는 모습에서 시작되었던 이 삐걱거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큰 파열음을 만들어냅니다. 근본적으로 두 사람은 살아온 세계가 달랐습니다. 츠네오가 대학 생활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지극히 일반적인 삶을 지내왔다면, 조제는 집안에 갇혀 여러 욕구를 거세당한 채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츠네오와 나란히 누웠던 모텔방에서 그녀는 자신이 깊은 심해에서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츠네오와 만나기 위해 깊은 어둠 속을 헤치고 수면으로 헤엄쳐온 조제. 그녀는 장애라는 편견, 그리고 이에 수반된 이유 없는 혐오에 대해 인정하고 체념해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자 좀 더 밝은 세상 밖으로 나오고자 노력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할지라도 전보다 더 당당히 세상과 마주하고자 했던 거죠. 츠네오와의 사랑이 결실을 맺으며 이 노력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제 기간이 길어지고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둘 튀어나오자 조제의 노력도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그녀가 해저에서 왔다는 데에서 기인한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해저에서 온 물고기였던 조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물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물 밖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란 없기 때문이죠. 결국 그녀는 스스로도 자신의 한계점을 명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애써 외면하려 했을 뿐 츠네오와의 사랑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그녀도 알고 있던 거죠. 이는 휴가나 수족관 앞에서 그녀가 전에 없이 화를 낸 이유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물고기를 동일시했습니다. 수족관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며 그녀는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했죠. 하지만 수족관은 문을 닫았고 츠네오는 너무 쉽게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즉, 츠네오는 장애라는 편견에서 자유로운 편이긴 했지만 마지막 그 걸음까지 함께하지 않을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 볼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수족관 속 물고기 역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원래 살던 곳에서 떨어져 나와 플라스틱 통에 갇힌 채 평생을 살아야 했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관날이 되면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이상향에도 유토피아란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은 불행의 심해 속으로 침전해야 함을 묘사하고 있었던 거죠. 어떠한 상황도 뛰어넘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 작품, 그리고 동시에 사랑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던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었습니다.